소설 제목, 그녀의 설거지에는 50억이 청구된다. 호텔 주방의 바닥은 언제나 미끌거렸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이라 해도 주방 안쪽의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비릿한 냄새, 거대한 식기세척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증기, 그리고 셰프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격리된 전쟁터였다. 그 전쟁터 한 구석, 개수대 앞이 내 자리였다. 이모님, 여기 갈비찜 접시 추가요. 기름기 안 남게 뽀득뽀득 닦으세요. 아르바이트생이 툭 던지고 간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산처럼 쌓였다. 나는 대답할 기력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세미를 쥐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 팔꿈치까지 적셨다. 고무장갑 안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다. 오늘 시어머니 정명숙 여사의 칠순 잔치였다. 호텔 연회장 대관료만 3천만 원, 1인당 15만 원짜리 뷔페 코스, 하객수 200명. 그 화려한 숫자의 향연 속에서 며느리인 나의 역할은 식기 세척 보조였다. 지수야, 넌 꼴이 그게 뭐니? 옷도 칙칙하고 내 친구들 보기에 민망하다. 넌 그냥 주방 들어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호텔 사람들이 워낙 바빠서 그릇이 제때 안 나온다더라. 내가 손이 야무지니까 가서 돕거라. 그게 효도다. 잔치 시작 30분 전 시어머니는 나를 주방으로 밀어넣었다. 말이 좋아 돕는 것이지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언제나 부끄러운 존재였다. 고아 출신, 가진 것 없는 며느리, 친정도 없이 몸만 온 여자. 그것이 지난 5년간 나를 정의하는 수식어였다. 잉잉거리는 기계 소음 너머로 희미하게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자, 오늘의 주인공 정명숙 여사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함성 소리가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내 손에서 미끄러진 그릇 하나가 개수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쨍그랑.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남편 최민호는 지금쯤 어머니 팔짱을 끼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겠지. 나에게는 당신이 좀 참아. 엄마가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만 남겨두고.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주방 뒷문이 벌컥 열렸다. 기름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가득하던 주방 공기 속으로 이질적인 향기가 비집고 들어왔다. 사넬 넘버 5.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그 향수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또각, 또각, 또각. 물기 젖은 주방 타일 위로 킬힐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김유리였다. 남편 최민호가 운영하는 미래공업의 비서실장이자 공공연한 비밀인 그의 내연녀.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유리는 화려했다.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트위드 원피스에 한눈에 봐도 시즌 신상품인 명품 백을 팔에 걸고 있었다. 그녀의 뽀얀 피부와 풀 메이크업된 얼굴은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된 내 얼굴과 잔인할 정도로 대비되었다. 여긴 관계자, 왜 출입 금지야. 나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유리는 내 경고를 비웃듯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관계자. 저 관계자 맞는데요. 어머님 칠순 잔치 총괄 진행을 제가 맡았거든요. 오빠가 부탁해서요. 언니는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센스도 없고. 유리는 더러운 것이라도 본다는 듯 내 고무장갑을 흘긋거렸다. 그리고 어머님이 찾으세요. 과일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며느리가 돼서 굼뜨게 뭐 하냐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 그리고 이거. 유리가 들고 있던 클러치백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축축한 개수대 옆 조리대 위에 툭 하고 던져졌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오빠가 전해달래요. 위자료요, 위자료. 그 세 글자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사고가 정지했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서류 갈 거예요. 오빠가 변호사 써서 다 정리해뒀으니까 언니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이 집 오빠 명의인 거 알죠? 언니가 해온 혼수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은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유리는 턱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그래도 오빠가 정이 많아서 이거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언니 같은 흙수저한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잖아요. 나가서 방 한 칸이라도 구하려면 필요할 텐데 고맙게 받으세요. 나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다. 5천만 원 지난 5년. 내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가 고작 5천만 원이라고? 아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내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내준 대한그룹 납품 계약, 시아버지가 사고를 쳤을 때 막아준 합의금,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저 에르메스 가방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나온 것인지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운 좋게 돈 좀 있는 고아 정도인 줄 알았겠지.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 기도 먹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주제 파악 좀 하래요. 오빠가 고아 주제에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며 5년 살았으면 호강한 거 아니냐고. 이제 진짜 주인한테 자리 돌려주고 나가라고요. 진짜 주인. 유리는 뻔뻔하게 자신의 가슴을 톡톡 쳤다. 저 임신 13주 차예요. 아들 같대요. 쿠궁.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아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 구박받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이 여자와 뒹굴며 아이를 만들고 있었다. 유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도 아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언니, 추하게 버티지 말고 그 돈 들고 조용히 사라져주세요. 네. 주방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로지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5년 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결혼이었다. 내 배경 말고 나 한지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믿었다.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신분을 숨겼다. 내가 가진 배경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돈을 보고 변할까봐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다. 그들은 내가 평범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만만해서 착취했을 뿐이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가 임계점을 넘자 차라리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서늘한 냉소만이 입가에 걸렸다. 나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다. 쩍하고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땀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조리대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돈. 좋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돈 앞에는 장사업. 자. 경쾌한 파열음이 주방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유리의 고개가 90도로 돌아갔다. 하얀 봉투가 터지며 5만 원권 지폐들이 눈처럼 흩날려 더러운 주방 바닥의 구정물 위로 떨어졌다. 악!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유리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지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다. 5천만 원. 내 하루 품위 유지비도 안 되는 돈을 위자료라고 줘.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가서 전해. 최민호, 그리고 정명숙 씨한테. 오늘 이 설거지 값은 아주 비싸게 청구될 거라고. 나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유리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이건 내가 해. 이제 내가 진짜 며느리라며? 야, 한지수. 너 거기 안 서? 유리의 악에 받친 고함을 뒤로하고 나는 주방 뒷문을 발로 차고 나왔다. 비상계단에 차가운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주머니 속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저장된 이름은 아빠가 아닌 회장님이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볼까 봐 바꿔놓았던 그 이름.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냐? 5년 만이었다.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왜?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그리고 곧이어 억누른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리러 가마. 아니요. 데리러 오는 걸로는 안 돼요. 나는 계단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저 사람들이 내 5년,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았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못한 채로 나를 짓밟았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웃으셨다. 그것은 내 딸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적들을 향한 잔혹한 선전포고가 담긴 웃음이었다. 김 실장 바꿔라. 아니다. 내가 직접 지시하마. 지금 어디냐? S호텔 연회장이에요. 10분. 딱 10분만 기다려라. 대한그룹의 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준비해서 보내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비상계단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싸구려 옷, 벌개진 눈,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한지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대한그룹 부회장 한지수만이 있을 뿐이다. 10분은 생각보다 길었고 동시에 짧았다. 나는 호텔 로비 화장실에서 대충 얼굴을 씻어냈다. 찬물로 열기를 식히고 나니 이성이 칼날처럼 예리해졌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다짐했다. 울지 마라. 동정받지 마라. 압도하라.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행렬이 멈춰섰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VIP들만 탄다는 마이바흐 3대가 연이어 들어오자 도어맨들이 당황하며 뛰어갔다.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대한그룹 비서실장 강준혁 전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뒤로 건장한 경호원 6명이 도열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 전무는 개의치 않고 내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2층 VIP룸을 비워뒀습니다. 메이크업 팀이 대기 중입니다. 나는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강 전무님. 예전처럼 편하게 부르십시오. 아니요. 지금부터는 공적으로 움직일 거니까요. 준비는 다 됐나요? 강 전무의 안경 너머 눈빛이 번뜩였다. 미래공업에 관한 모든 채권 회수 조치, 거래 중단 통보,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까지 아가씨의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실행되도록 세팅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갈까요? 내 옷부터 갈아입고 30분 뒤 연회장문 앞 나는 문고리를 잡기 전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점검했다. 아버지의 안목은 여전했다.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실크 드레스는 내 몸의 선을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으로 드러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시가 10억 원을 호가하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세련된 업스타일로 정리되었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메이크업은 내 얼굴에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해주었다. 이건 갑옷이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갑옷. 아가씨, 여십시오. 경호원들이 육중한 연회장 문을 양쪽에서 활짝 열어젖혔다. 쾅!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다. 200명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갔다. 좌우로 도열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사이로 내가 걸어가자 홍해 갈라지듯 하객들이 길을 텄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누구야? 연예인인가? 아니, 저 목걸이 봐. 저거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야. 세상에,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단상 가장 상석, 소위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가관이었다. 시아버지 최성만 사장은 술잔을 든 채 입을 딱 벌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정명숙은 씹던 갈비찜을 뱉을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남편 최민호와 상간녀 김유리. 그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지수. 최민호가 헛것을 본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머, 제가 걔야. 며느리. 설마, 설거지하러 갔다던 며느리가 저 꼴로 나타난 거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내 뒤로 강 전무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나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이게 무슨 행패냐. 옷꼬라지는 그게 뭐고, 저 사람들은 다 뭐야. 감히 내 잔치를 망쳐?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습관처럼 내게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강 전무가 순식간에 앞을 막아섰다. 손 내리십시오. 강 전무의 서늘한 기세에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봐,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남의 잔치에 와서 깡패짓이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김유리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언니. 내 자리잖아. 일어나라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명령이었다. 김유리는 주춤주춤하며 엉덩이를 뗐다. 그녀가 입은 트위드 원피스는 내 드레스 옆에 있으니 시장통 싸구려 옷처럼 초라해 보였다. 나는 유리가 앉았던 의자를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경호원은 즉시 의자를 치워버리고 새 의자를 가져와 놓았다. 더러워서. 나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최민호 씨. 지수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혼이며 이 사람들은 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이자료 5천만 원 잘 받았어. 뭐? 아니 그게.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 앞에서 불륜 사실과 푼돈 위자료가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근데 어쩌지? 내 설거지 갑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말이야. 나는 강 전무에게 손짓했다. 강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동공이 확장되더니 이내 종이가 찢어질 듯 손을 떨기 시작했다. 미래공업 대출금 50억 원 일시 상환 통보서, 대한그룹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서, 미래공업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압류 통지서. 이게 무슨 대출 상환이라니? 대한그룹 계약 해지? 말도 안 돼. 우리 회사가 대한그룹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 시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미래공업이 망한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놓으세요.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아, 흙수저. 당신들이 5년 동안 지저대던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이제 좀 알려드려야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선언하듯 연회장을 향해 말했다. 저, 한지수입니다. 대한그룹 이장건 회장의 막내딸이자 오늘부로 미래공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대한그룹 막내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로열 패밀리. 그 막내딸이 바로 저 구박받던 며느리였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회장 딸이야. 너 고아잖아. 부모도 없다며. 김유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발악이었다.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은 속물들이 내 배경만 보고 달려들까 봐 숨겼던 거야. 그런데 숨기길 잘했어. 덕분에 너희들의 그 추악한 바닥을 낱낱이 봤으니까. 나는 다시 최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있었다. 여보. 아니, 지수야. 그게 아니라 나는 변명은 법원에서 해. 참 너네 회사 내일 아침이면 부도 처리될 거야. 내가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드렸거든.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이게 제가 드리는 진짜 선물이에요. 부도난 회사의 사모님으로 말년을 보내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하객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상간녀를 며느리 대우하고 재벌가 딸인 진짜 며느리를 설거지시킨 멍청한 집안. 그 꼬리표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가시죠.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강 전무와 경호원들이 내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최민호가 지수야, 지수야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내 인생을 갉아먹은 그들에게 5년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는 일은 이제부터였다. 월요일 아침 8시 대한그룹 본사 45층 부회장 집무실. 나는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5년 만에 돌아온 나의 자리, 나의 세계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강 전무가 들어왔다. 보고 드립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오전 9시 장개시와 동시에 미래공업의 주가는 하한가를 쳤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EOD를 통보하고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고요. 거래처들도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 전무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미래공업 본사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빚쟁이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울고 있는 김유리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속보 미래공업 최성만 사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소환 임박 단독 상간녀 칠순 잔치 논란의 중심, 미래공업. 사실상 폐업 수순. 그리고 최민호 씨가 로비에서 부회장님을 뵙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보안팀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무릎 꿇고 빌 기회라도 달라고 하더군요. 기회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5년 나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명절에 혼자 전을 부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파서 누워있을 때 밥은 차려놓고 아파라라고 말해도,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을 때도 나는 그들이 변할 거라고,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기회를 조롱과 모욕으로 되돌려 주었다. 강 전무님. 네. 그들이 사는 아파트, 경매 넘어가면 제가 인수하고 싶어요. 네. 그 낡은 아파트를 말씀이십니까? 네, 그 집. 제가 5년 동안 쓸고 닦은 감옥이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보려고요. 그들을 길바닥으로 내쫓는 건 직접 제 손으로 하고 싶어서요.
강 전무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 전무가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와 나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제 설거지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헹궈야 할 오물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미래공업의 파산은 단 2주 만에 종결되었다.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최민호의 집안이 살던 평창동의 2층 주택,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던 그 지옥 같던 집은 법원 경매에 붙여졌고 낙찰자는 예상대로 대한홀딩스였다. 이사 당일 나는 검은색 벤틀리를 타고 그 집 앞에 섰다. 짐을 싸서 쫓겨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봐. 시어머니 정명숙은 내 구두 끝을 잡으며 오열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고안현이라며 내 뺨을 치려던 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다. 친딸처럼요. 친딸에게 개밥 같은 잔반을 먹이고 주방 구석에서 잠을 자게 하나요? 그건 내가 워낙 소박한 걸 좋아하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녀를 뒤로하고 나는 초췌해진 최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조차 없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너 없으면 죽어. 죽지는 마. 죽으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 나는 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자료 5천만 원이 담겼던 그 봉투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청구서 50억 원. 내역 5년간의 가사노동,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내가 가로챈 내 아버지의 투자금 회수. 5천만 원으론 부족하다고 했지? 50억이야. 평생을 걸쳐서 갚아. 내가 좋아하는 김유리랑 같이 노가다를 뛰든 장기를 팔든. 그 순간 집대문이 열리고 인부들이 들어와 그들의 짐을 길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그중 가장 비싼 악어가죽 가방을 굽으로 짓밟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 참 이 집은 오늘부로 철거야. 너희의 흔적이 남은 곳에선 숨도 쉬기 싫거든.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과 최민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내가 5년 동안 삼켰던 눈물보다 훨씬 짧고 가벼운 소리였다.